자, 오늘은 특강 5회차입니다. 페이지 110페이지. 단원으로는 16강 직권의 변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8회차 강의 중에서 이미 이제 반환점을 넘었네요. 예. 자, 직권의 변화 해가지고 나오는데 화산 활동이 있고요. 그 아래를 보게 되면 지진하고 나오네요. 자, 화산과 지진 두 가지를 합쳐서 지각 변동이라 하며, 이러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근원 에너지는 무엇이다? 그렇습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이다. 지구 환경 시스템에서 근원 에너지는 세 가지이다. 뭐?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저력 에너지, 세 가지가 있고, 다시 한번 근원 에너지는 또 무엇이다? 상호 전환되지 않는 에너지를 말한다. 즉 태양 에너지가 지구 환경에 들어와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으나, 그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가 혹은 저력 에너지가 될 수 없듯이 걔네들 또한 태양 에너지가 될 수 없다. 이처럼 상호 전환되지 않는 에너지를 근원 에너지라고 한다. 그 중에서 오늘 배우는 화산, 지진 등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를 근원으로 한다.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화산 활동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유치원생 수준으로 불을 내뿜는 산이요, 불을 내뿜는 활동이요,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 대답이, 답변 수준이. 그럼 방금 배운 내용을 적용시킨다면 화산이란 그러면은 지구 내부 에너지를 근원으로 해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의 일종으로,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게 되면 훨씬 고급진 답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지표로 나오면서 화산 분출물을 분출하는 현상을 화산 활동이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산을 화산이라고 한다. 할 수 있겠죠? 훨씬 고급지잖아. 그죠? 그럼 화산 분출물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가스, 쇠설물, 용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런데 화산 가스에서 중요한 것, 대부분이 수증기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돼요. 화산 가스의 대부분이 수증기이다. 오른쪽에 원 그래프가 있는데 수증기가 70%, 그 이상이에요. 그리고 수증기가 많으면 그만큼 흰색의 분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산화탄소가 꽤 많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체가 들어있고, 그 기체들의 상당수는 독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가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화산 쇠설물. 화산 폭발할 때 날아다니는 고체 물질을 말한다. 근데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순서대로 나열할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일부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화산재의 직경이 얼마고 화산산은 얼마고 화산력의 직경은 얼마다라고 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마치 중요한 것처럼 나오지만 직경 묻지 않아요. 다만 자, 여러분 샤프심 있죠? 몇 밀리죠? 보통 여러분 쓰는 샤프심은 0.5mm 정도 되죠? 그게 또막또막 부러져서 아주 작으면 그 입자를 자갈이라 할까요? 그 정도는 뭐라 그래? 모래알 크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정도면. 난 느낌이 꺼끌꺼끌한 느낌이 있는 거. 자, 그 정도 되면 샤프심 정도 되니까 0.5mm를 포함하는 범위는 모래사자. 그래서 화산사 였으면 돼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자갈이라 하면 여러분 필통 속에 들어있는 이렇게 이런 지우개 정도, 그러면 한 직경이 한 2, 3cm,
그러면 2mm, 3mm, 20mm, 30mm 정도가 포함되면 자갈 크기, 화산력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주먹 10cm가 넘어가. 이걸 자갈이라고 하기는 좀 크지? 이것은 암괴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순서.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 있는 물체의 직경을 생각해보고 이 정도 되면은 어떤 크기 정도 되겠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화산진, 화산재. 자, 화산진은 그름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름. 그리고 화산재. 그리고 화산력, 화산암괴 순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화산 폭발할 때 날아다니는 고체 물질을 화산 쇠설물. 쇠설물은 깨진 부스러기를 말한다. 그 다음에 용암. 자, 마그마에서 대부분의 화산가스가 빠져나간 용융 물질입니다. 용융. 액체 상태의 물질을 말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땅 속에서 마그마가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 땅 속의 고온의 용융 상태의 물질을 마그마라 하고, 그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빠져나오면서 화산가스를 잃어버리고 흘러내리는 물질을, 액체 상태의 용융 상태의 물질을 용암이라 한다. 그러면 용암 플러스 가스 이퀄 마그마 그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 용암의 분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야기할게요. 용암은 성분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용암은 자, 세 가지. 현무암질, 그 다음에 안산암질, 유문암질,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성분 SiO2 함량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참고로 현무암질 할 때 현자가 무슨 현자인지 알까요? 굉장히 흔한 현자. 천자문 세 번째 글자. 하늘천 따지 검을 현자예요. 그래서 검다, 까맣다. 자, 저 뒤에 보면은 현무암이 있어요. 현무암. 자, 참고로 이거 제주도에서 가져온 돌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가져온 돌은 불법입니다. 가져오면 안 돼요. 가져오려고 시도하다 걸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몰랐을 때, 젊었을 때, 아주 옛날에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뺏겼어요. 자, 아무튼 이것은 제가 따로 화원에 가가지고 구입을 한 겁니다. 자, 현무암 까맣죠? 생각보다 무거워. 마음껏 만져도 돼요. 비싼 거 아니니까 만져보시고. 자, 그 다음에 안산암질, 유문암질 있는데, 자, 이렇게 기억하세요. 제주도 화산암의 대부분은 뭐다? 현무암이다. 현무암은 온도가, 마그마의 온도가 매우 높아요. 온도가 거의 1200도가량 돼요. 그래서 매우 뜨겁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문암질 용암은 온도가 낮아요. 약 600도 정도 돼요. 600도. 자, 그러면 뜨거운 용암과 뜨겁지 않은 덜 뜨거운 용암, 물론 둘 다 뜨겁지만 더 뜨거운 용암과 덜 뜨거운 용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온도. 현무암 쪽이 고온, 이쪽이 저온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현무암질 용암이 흘러나오면 물처럼 줄줄줄 흘러서 움직이는 성질, 한자어로 유동성이라고 해요. 유동성. 감이 오죠? 유동성.
현무암질, 고온의 현무암질은 유동성이 크다 작다. 직관적으로 뜨거운 용암은 제 과거를 이야기해야 되겠네. 저희 집 어렸을 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님이 떡방앗간을 하셨어. 근데 거기에서 물엿을 팔았어요. 물엿을 겨울철이 되면은 각 집에서 고추장을 담기 위해서 물엿을 사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물엿을 따로 줄 때 이게 20kg가 넘는 그것을 따를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빨리 따를 때 어떻게 해야 돼? 연탄불 위에다 얹어놓으면은 그게 녹아가지고 뚫뚫뚫뚫 금방 따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됐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유동성이 어떻게 돼?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유동성이 커진 용암이 평평한 바닥에 흐르면은 경사가 급하다, 완만하다. 이렇게 높게 쌓을 수 있어? 붓는 순간 쫙 퍼져 흘러버리죠. 그러니까 경사가 매우 완만한 화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화산은 경사가 매우 완만한 화산, 방패를 엎어놓은 듯한 매우 완만한 순상화산. 순자가 방패 순자야. 여러분 배울 때 모순 할 때 모가 창모자에다가 방패 순자. 알죠? 무슨 그 어원이 무슨 뜻인지. 방패 순자. 그래서 순상화산은 매우 완만한 화산으로 어떤 용암이 흘렀다? 온도가 높은 현무암질 용암이 흘렀다. 이렇게. 그게 바로 제주도이고 하와이가 그렇다. 하와이를 꼭 가봐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이 아니야. 돈이 없어서 못 가. 안타까운 현실. 자, 그에 반해서 온도가 낮은 저온의 유문암질 용암이 흘러나올 때는 유동성이 어때? 작다. 그럼 유동성과 반대되는 성질은 점성이라고 해요. 끈적끈적한 성질. 점성이 커. 그러면은 화구가 자꾸 막혀요. 끈적끈적하니까. 그럼 내부 압력이 높아지니까 결국에는 뻥 터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돌멩이가 날아다녀. 쇠설물이 많고 그 다음에 산이 깨져버리면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날리겠죠. 화산재도 엄청 많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돌멩이가 날려서 쌓여. 그러니까 경사가 급한 화산을 만들게 돼. 그래서 경사가 급한 종상화산, 탑상화산을 만든다. 그래서 밑면적에 비해서 높이가 높다. 경사가 급하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참고로 자, 용암의 분류가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해외 여행을 갈 때 꼭 화산지대 이렇게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한번 이 생각을 하면서 오신다면 배운 보람이 있겠네요. 가족들에게 설명도 해준다면 금상첨화겠네요. 가기 전에 화산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면 얼른 지구학책 보고 가족들한테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봐봐. 이거 용암이 흘러서 된 거야. 막 하면서 이건 까만 거니까 현무암질이네. 무슨 뭐라고? 거물연자야 이거. 막 하면서 이렇게 저처럼 앉혀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화산 활동의 영향. 화산재는 매우 뜨겁기 때문에 대륙권을 뚫고 성층권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성층권은 대기 성질이 매우 안정하다야. 따라서 여기까지 올라간 분진들은 빠르게 가라앉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게 돼. 그러면서 햇빛을 차단한다. 햇빛을 가린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반사율이 어떻게 됐어? 반사율이 증가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반사율이 증가. 그러면 땅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평균 기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야가 많이 가려지니까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매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공기 결항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화산가스에는 유독 성분이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이나 가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용암이 흐르거나
화산 쇠설물이 화산가스 또는 폭우나 빙하가 녹은 물과 섞여서 흐르면서 도로, 건물, 농경지 등을 덮으면 인명피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화산 쇠설물이 화산 가스와 함께 흘러내리는 것을 화산 쇠설류라고 해요. 폭발할 때 연기가 확 퍼져나가는 것을 말해요. 화산 쇠설류. 그 다음에 그 화산 가스가 공기 중에 머물면은 그게 공기 중에 들어있는 습기를 흡수하고, 그 다음에 화산 가스의 대부분은 수증기라고 그래서 그것들이 합쳐져서 비로 쏟아져요. 그럼 화산재하고 빗물하고 섞여서 진흙탕이 막 흘러. 마치 산사태 일어나듯이. 그래가지고 가옥을 덮어버리고 채워지고 단단하게 시멘트처럼 굳어져 버려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시멘트처럼 굳어져가지고 다 묻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굳어져 버려요. 그것을 화산 이류라고 합니다. 자, 나중에 혹시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지난 교육과정의 이야기인데 이 둘을 구분하는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화산 활동이 피해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 이로운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용암은 굳어서 새로운 지각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화산 폭발에 의해서 없던 섬이 새롭게 생겨나기도 해. 생겨나기도 한다. 땅이 넓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용암이 더 폭발해서 섬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위에 용암이 흘러서 굳어지면 좀 더 단단한 땅이 되어서 섬으로 정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중 화산인 경우는 바닷물이 흘러 들어가서 폭발적으로 튕겨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물에 의해서 식기 때문에 너무 빨리 식어. 그래가지고 섬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파도에서 금방 씻겨 나가버려요. 그래서 섬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나라 제주도 성산 일출봉을 생각해 보면 경사가 매우 옆에가 급하죠. 위로 솟아있고 화구가 있는데 상당히 커요. 화구가. 그에 반해서 화산체의 폭이 굉장히 좁아. 그것은 파도에서 많이 씻겨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훗날 더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싹 깎여서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는 안 없어질 거야. 그렇게 눈 크게 뜨지 말고. 자, 그렇다. 그 다음에 화산가스는 기권의 성분을 제공하고, 여기 빼먹었네. 화산재는 중요합니다. 화산재가 쌓일 땐 처음에는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미네랄 성분들이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라는 이로운 역할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화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자, 어느 정도 화산이 발생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꾸준히 관측하고, 자, 기미가 보인다면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좋다. 여기다 물 뿌리면 안 돼. 어떻게?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거기서 물 뿌리고 있어? 우리가 인간이 물 뿌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때는 그냥 대피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이것은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물 뿌리다가 위험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하에 축적된 에너지가 방출되는 현상. 밑에 나와 있어. 지진으로 발생된 에너지의 근원은 뭐라고? 지구 내부 에너지이다.
그 내부 에너지가 지하에 축적되다가 지층이 끊어지면서 대부분 지층이 끊어지면서 탄성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달되어 땅이 흔들리는 것을 지진이라고 합니다. 탄성파. 탄성파가 뭘까? 내질이 필요한 포도. 응? 내질이 필요한 포도. 탄성파. 자, 먼저 탄성이 뭐야? 다시 되돌아가려면. 고체 물질에서 힘을 가하면, 외력이 가해지면 변형됩니다. 그런데 그 힘을 제거하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이것을 탄성을 갖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견디는 힘을 넘는 외력이 가해지면 뚝 부러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뚝 하고 소리가 나는데 그게 바로 탄성파. 그것이 바로 사방으로 퍼지면서 손에 진동이 느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지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구 내부에서 실제 지진이 발생하는 곳을 진원이라 하고 연직 방향으로 쭉 올라와서 지표면과 만나는 점을 진앙이라고 한다. 진원과 진앙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봤더니 다음 페이지인 것보다 자, 여기에서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지진의 세기는 두 가지 규모와 진도로 나타낼 수 있다. 규모는 지진에 의해 방출되는 에너지의 총량이다. 그래서 얘는 절대적이다. 진도는 어느 지역에서 땅이 흔들리는 정도나 피해를 입은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얘는 상대적이다. 2011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그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동일본 대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났어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허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진도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규모와 진도가? 실제 지원에서 지진이 발생할 때 일시적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량을 나타내는 말은 규모. 근데 일본과 같은 곳에서는, 일본 가까운 곳에서는 엄청난 진도를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에서는 그 진도가 매우 약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거리에 따라 약해지는 건 일반적인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러한데 이것은 진도 개념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지진을 측정했을 때 규모는 일본에서 측정한 것과 똑같아야 되죠. 이것은 측정의 어떤 오차가 되는 것이지 거의 같게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됐죠? 그래서 절대적이다라는 것과 상대적이다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규모, 진도 중에서 피해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건 뭐다? 어느 한 지역에서 피해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진도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한번 잘 봐봐요. 지진에 관련된 보도가 나올 때, 지진 현상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자, 뉴스 보도를 잘 보시면
가끔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앵커들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앵커들은 문과 출신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진에 대한 보도가 잘못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에 대한 보도를 기자가 보도를 하는데 조금 잘못했나 봐. 그래서 손석희 아나운서가 지적을 하더라고. 규모와 진도를 구분해 주셔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뜨끔했을 거예요. JTBC 사장이었잖아. 사장님이 말씀하셨으면 기자. 우리 군대 용어로 찐빠라겠는데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자, 지진에 의한 피해. 강한 진동으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에도 넓은 지역의 건물, 도로, 구조물 등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산사태, 지진 해일 등의 자연재해와 화재,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진 해일, 이것을 자, 일본말로 쓰나미라고 그러죠. 쓰나미가 지진 해일의 대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공통으로 사용합니다. 그만큼 일본에는 쓰나미에 의한 피해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진에 의한 피해는 1차, 2차, 3차까지 있다라고 말한다. 그랬을 때 1차 피해는 지진에 의한 강한 진동으로 생기는 붕괴 현상, 산사태랄지, 그 다음에 건물의 붕괴, 도로 어떤 이런 부분들, 갈라짐 등에 의한 1차적인 피해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그렇게 건물 등이 붕괴되면서 가스가 새고 전기 합선 등으로 인한 화재 사고, 이런 것들은 2차 피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서 헤어나기가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일순간에 재산을, 집을, 가족을 잃었을 때 그 정신적 공허함이 극복되었다라고 하는 순간에도 어느 순간 갑자기 그 공허함이 몰려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잘 나가다가도 부적응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큰 재난사고가 있었을 때 이런 정신적 피해까지도 어느 정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특히 요즘 시기에. 그래서 여러분 대학 진로에도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 자, 이렇게 있고, 뇌진 설계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요즘에는 지진 경보 시스템 기가 막히죠? 제주도 남쪽에 하면서 발생했다고 하면 바로 핸드폰을 막 징징징 울려 난리 나죠? 핸드폰 없어도 옆에 사람 다 알아. 막 징징징 울려. 뒤 막 요즘에는 빠르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진 발생 시 대처 방법. 자, 지금 현재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진이 발생했어요. 우리나라에서라고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예,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현무암이 떨어져서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상 밑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뒤에 있는 저 책장이 여러분을 향해서 엎어지면 어떻게 돼? 아프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잡아야지. 이건 안 쓰러지다. 무게중심이 낮으니까. 그래서 혹시 자신에게 쏟아질 것이 있는가? 손을 대고 이렇게 날랑해서 쓰러진 거. 그런데요, 지진에 대한 공포심은 사람마다 제각각이어서 이 안에 머물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뛰어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 뛰어나갈 때 조심할 것.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는다. 멈춰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꼼짝말에 갇혀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또 작동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구조용으로 쓰여진다는 이야기예요. 본인이 사용하는 탈출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구조용으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또 큰 건물이 아주 높은 건물일 때는
그냥 머물러 있는 게 낫다. 왜? 지진은 금방 끝나니까. 우하다가 끝이야. 우하다 끝이야. 그러니까 나가려다가 그냥 넘어져도 다치는 수가 있어. 차라리 안에 있는 게 낫고, 큰 건물인 경우는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나 일반 단독주택과 같이 1층, 2층과 같은 낮은 건물은 붕괴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건물의 진동 주기가 지진하고 진동 주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공진 현상으로 무너질 수 있다.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지진 피해가 있는데 지진의 이용도 있네요. 지진의 이용 대표적인 것이 지구 내부를 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수박이 익었나 안 익었나 알아보는 방법, 두들겨 보는 방법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지진파 탐사를 통해서 지구 내부를 알아보기도 하고, 작게는 지하자원 탐사 등에서도 이용되고요. 대규모 댐이나 도로 등을 건설할 때 지구 내부가 안정적인지,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 라고 했을 때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다가 만들면 안 되겠죠. 큰일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규모 댐이랄지 이런 원자력 발전소 등을 지을 때 집안을 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지진파 탐사를 한다. 지진파 탐사는 어떻게 하냐? 그냥 다이너마이트를 폭파시켜서 그 느껴지는 그 진동을 재는 거예요. 실제로 지진을 일으킨다. 아주 작은 지진을 일으킨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의 구분. 이건 하나 구분하고 갑니다.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세수로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나누는데 그 경계는 70km와 300km를 경계로 한다. 70km 미만일 때는 천발 지진, 얕을 천자를 씁니다. 한자. 그 다음에 70에서 300은 중발 지진. 그 다음에 300km보다 더 깊어지면 신발 지진. 이렇게 세수로 나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수로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굳이 세수로 나눌 이유는 별로 없다. 그래서 저는 둘로 얼마를 경계로 하냐면은 100km를 경계로 하여 그보다 얕으면 천발 지진, 그보다 깊으면 신발 지진. 왜냐하면 이 100km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판의 두께가 100km야. 판의 두께가 100km이다. 그럼 판의 마찰에 의해서 발생한다면 100km 이내의 지진이 되어서 천발 지진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 기억하세요. 저는 100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70, 300은 기억하지 못해도 100km는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전 세계 지도에 화산이 발생하는 곳을 점을 찍어 보았더니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지역에 모여 있고 그 모여 있는 양상이 줄무늬, 띠 모양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자, 띠, 대자를 써서 화산대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벨트. 그래서 화산대. 그 다음 지진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지도에 표시했을 때 특정 지역에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 그래서 얘도 지진대라고 한다. 그런데 화산대와 지진대가 분포가 거의 일치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 서로 관련이 깊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화산 지진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했어? 지각 변동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화산 지진이 많은 지역을 변동대라고 한다. 그리고 알고 보니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하더라라고 나온다. 자, 변동대, 화산활동, 지진, 그 외에 조산운동, 습곡 산맥을 만드는 운동,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그러한 산맥을 만드는 운동을 조산운동이라 하고 그러한 지역을 조산대라고 해요. 그래서 화산, 지진, 조산운동과 같은 지각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역, 그래서 지진대, 화산대, 조산대 등이 변동대가 된다. 그리고 화산대, 지진대는 대체로 일치하며 좁고 긴 띠 모양, 그래서 띠 대자를 써서 화산대, 지진대라고 한다. 그리고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한다. 그래서 결국 판의 경계는 곧 변동대가 된다. 혹은 변동대가 곧 판의 경계가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 주요 화산대, 지진대 알아보기. 그랬을 때 1번, 2번, 3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했을 때 저는 더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는 지진대에다가 이걸 표시한다면, 자, 가운데 여기 바다가 태평양이네요. 그래서 태평양을 둘러싼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여기가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가 되겠습니다. 이 환, 고리죠, 고리. 환, 동그라미. 전 세계에서 화산 지진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 주로 분포해요. 가장 활발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영어로 Ring of Fire라고 그래요. 불의 고리라고도 한다. 거기 중 하나가 일본이 속해 있다. 그래서 일본은 언제든 화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본에 여행 갔다가 굉장한 공포를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은 다시는 안 가. 지진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정도가 달라서 실제로 광주에서도 지진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느꼈던 적이. 근데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에 못 들어가요. 한동안. 무서워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자, 그 다음 두 번, 여기가 이제 1번 가장 대표적인 화산대 지진대가 되겠고, 두 번째가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을 잇는 화산대 지진대. 자,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다가 지중해 쪽 이렇게 이어서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인도 위쪽에 여기가 히말라야 산맥.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위에가, 밑에가 저 지중해 쪽으로 장화 모양으로 신발, 부츠 모양으로 생긴 이탈리아 땅덩어리가 있죠. 거기 위에가 딱 덮고 있는 산맥이 있어. 거기가 바로 알프스 산맥이에요. 알프스 산맥.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서부터 지중해 쪽으로 이어지는 산맥지대. 여기가 바로 조산운동지대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습곡 산맥이 발달해 있다. 히말라야 산맥을 거쳐서 보니까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지역까지. 그럼 계속 이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 있겠네. 이렇게까지. 결과적으로. 근데 인도네시아 쪽 이쪽에는요, 일본과 같은 해구와 호상열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습곡산맥이니까 주로 여기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 그 다음에 해령 화산대 지진대인데 대부분 어디를 주로 이야기하냐면 대서양 중앙해령,
해가지고 자 여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다음 이쪽에가 유럽과 아프리카가 있는데 그 바다 사이의 바다가 대서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서양 저기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이어지는 해령이 분포하고 거기에서 화산 지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해령 지진대가 되겠습니다. 대서양 중앙해령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거 외에도 이제 여기 태평양 여기 캘리포니아만 쪽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이렇게 오는 것이 동태평양 해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또 지칭하고 있는 해령 지진대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해령입니다. 여기도. 자 그리고 변동대의 지형하고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조금 이따 배우는 판구조론에서 나오는 지형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리 하나 언급해 놓고 갑니다. 해령과 열곡대 이 둘은 발산경계가 되겠습니다. 발산경계 그리고 변환장층 제외하고 그 밑에 있는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 얘네들은 수렴경계가 되겠습니다. 수렴경계 그리고 변환단층은 보존경계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해령, 열곡대, 변환단층,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 여기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